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한국 시각으로 오늘 밤 9시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2+2 통상협의에 나섭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어제 2차 토론회에서 개헌 방향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오늘부터 이틀간 각자 상대를 지목해 맞서 토론을 벌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의 선거법 사건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잡으면서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일반객들의 조문이 허용된 첫날, 교황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려는 행렬이 바티칸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와 미국이 한국 시각으로 오늘 밤 미국 워싱턴 DC에서 2+2 통상협의를 개최합니다. 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이어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간밤에 미국에 도착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상호 관세 25%를 부과받은 우리나라는 조선과 에너지 분야 등을 지렛대 삼아 본격적인 관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고정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한 한미 2+2 통상협의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9시에 열립니다. 최상목 부총리와 함께 수석 대표를 맡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미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상호관세도 지금 저희가 이제 유예를 받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산업협력 플랜 같은 것들을 협의를 해서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이 베선트 미 재무장관, 그리어 USTR 대표와 1시간가량 협의한 뒤 안 장관은 그리어 대표와 별도 협의를 이어갑니다. 60명 규모 범정부 대표단은 이 과정에서 조선 부분 협력과 미국 LNG 수입 확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관세 장벽인 농축산업, 바이오 분야 논의에도 대비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참여한다면 방위비도 협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안보와 열린 시장을 계속 제공하면 동맹국들은 방어에 더 강한 헌신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맞불 관세로 대립하는 중국을 상대로 유화적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 등 관세 협상에 조바심을 내는 모습입니다. 145% is very high and it won't be that high. It's not going to be that high. 정부 대표단은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 관세 또한 대미 교역에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고 신속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 4명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1대1 맞수 토론을 벌입니다. 후보들은 자신이 주도권을 쥔 토론에서 맞붙을 상대 후보를 어제 직접 지명했는데요. 오늘은 먼저 김문수, 한동훈 후보, 그리고 안철수, 김문수 후보가 대결을 펼칩니다. 보도에 이지율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1대1 토론회는 각자 자신이 원하는 상대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대진표가 짜였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지목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한 후보의 책임이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우리 당이 이렇게 탄핵이 되고 또 이렇게 다시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우리 한동훈 대표님 때 아니냐. 안철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지난번 1차 토론 때 그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미처 물어보지 못하고 지난 토론에서 키높이 구두 발언으로 신경전을 벌인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서로를 지목했는데 논란을 의식한 듯 사전에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할 말이 많잖아요. 매력 있는 분이시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긴장해야 된다고. 장난꾸러기겠죠. 이틀 동안 한동훈 후보는 3번, 김문수, 홍준표 후보는 2번의 맞수 토론에 나서게 됩니다. 안철수 후보만 지목을 받지 못하면서 한 번의 토론을 하게 됐는데 이를 둘러싼 은근한 기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나 안철수 후보가 내 지명해 줬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안 하대요. 그 이유는 어떻게 돼요? 응? 만만하니까. 제가 할 말을 먼저 하셔가지고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탄핵 찬성파였던 안철수, 한동훈 후보와 각각 맞붙으면서
탄핵을 둘러싼 양측이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은 핵심 쟁점으로 꼽히고 있죠.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 후보는 다른 후보들을 향해 이번 탄핵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자는 제안을 던졌습니다. 이 제안을 들은 3명의 후보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최돈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강행 티켓을 거머쥔 안철수 후보는 2차 경선 첫날 탄핵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자고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탄핵 찬성 민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보수 지지세가 강한 나경원 후보 대신 안 후보의 중도 확장력을 선택한 당심을 부각하려는 의도입니다. 한동훈 후보 역시 당심이 곧 민심이라며 탄핵 찬성 여론을 자극했습니다. 우리 당이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마음이 많은 국민들의 의지로서 모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목소리에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걸 잘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반탄파인 홍준표 후보 역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탄핵 반대에 분명하게 무게를 뒀습니다. 미래지향적 대선을 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탄핵 반대했던 35%의 열정을 투표장에 끌어들이면 나머지 15%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이번 국민의힘 경선의 핵심 화두인 탄핵을 두고 선명성 확보와 당원들의 전략적 선택,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후보들의 고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돈희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권한대행으로선 46년 만에 국회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한 대행은 어제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어서 정치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습니다.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은 지난 1979년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입니다. 한 대행은 어제는 한미연합사령부를 찾아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72년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온 한미동맹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계속되는 한 대행의 광폭 행보 속 관심은 대선 출마 여부입니다. 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뒤 귀국하는 오는 27일부터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인 다음 달 4일 사이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만약 한 대행이 나선다면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반 이재명 세력을 규합해 소위 빅텐트로 확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한 대행과의 빅텐트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한동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출마를 만류했습니다. 정치 원로 등 당 외부에서도 한 대행의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 대행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이번 주말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막판 경쟁이 한창입니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강원과 제주 지역 공약을 발표하며 굳히기에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각각 호남 공약과 간병 국가책임제 발표로 승부수를 던지며 뒤집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두 번째 TV토론에서 후보들은 각기 다른 전략으로 유권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세 예비후보는 내란 종식을 앞다퉈 내세웠습니다. 그 방법에 있어 이재명 후보는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각각 특검과 개헌을 부각했습니다. 국민들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서 이런 건 꿈도 못 꾸게. 특검에 의해서 미진한 부분들을 수사해서 진상을 조사한 다음에 책임자를 처벌해야. 개헌이야말로 계엄을 또는 내란을 항구적으로 종식하는 가장 큰 첫걸음이라고. 본격적인 주도권 토론이 시작되자 김동연 후보는 개헌을 고리로 이재명 후보와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새 공화국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헌을 위한 절차에 바로 개헌된 그 헌법이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 민생 문제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반면 김경수 후보는 독주 중인 이재명 후보와 각을 세우기보다는 유권자들을 향한 읍소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씨앗 종자는 남겨두는 그런 현명한 농부의 마음으로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저 김경수에게 투표해 주시기를. 민주당은 내일 경선 주자들과 한 3차 토론회와 주말 순회 경선을 거쳐 오는 일요일 최종 후보를 가립니다. MBN 뉴스 강효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기일을 진행합니다. 그제 첫 합의 기일을 연 뒤 이틀 만에 또 기일을 여는 건데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는 이른바 633 원칙, 즉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한 신속재판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번 사건은 이 원칙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기일이 잡히면서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닌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한 당일 첫 기일을 열었는데 이틀 만에 곧바로 기일을 열기로 한 겁니다. 공직선거법 사건 오늘 전원합의체 회부되고 심리까지 열렸는데 대법원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열리는 기일에선 절차 이외에 쟁점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 핵심 쟁점은 2021년 방송 등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개발 관련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등입니다. 법원 안팎에선 그동안 전원합의체 심리 과정을 비춰볼 때 대법원이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연속된 행보라는 평가입니다. 전원합의체의 합의 기일은 대법원장의 지정에 따라 기일을 추가할 수 있지만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립니다. 이번처럼 첫 기일 이틀 만에 후속 기일을 잡은 건 매우 이례적인데 새로운 쟁점 돌출이나 대법관 간의 이견 등 돌발 변수까지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 재판을 강조해왔던 만큼 이재명 후보 사건도 6월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의 대선 준비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결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2심대로 무죄를 확정짓는 기각,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내려보내는 파기환송, 그리고 2심 결과를 뒤집고 대법원이 곧바로 확정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입니다. 이 셋 중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이혁재 기자입니다. 이재명 예비후보 사건에서 대법원이 선택할 경우의 수 첫 번째는 기각입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이 후보 입장에선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피선거권 박탈 문제 등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한 사법 리스크가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파기환송 결정입니다. 이는 대법원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것으로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경우 이 후보의 대선 준비에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 후보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가능성은 파기자판입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양형까지 확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본 사건을 대법원이 직접 판단해 유죄로 확정짓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다만 대법원이 직접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로 형을 확정하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됩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는 대법원의 빠른 재판 진행에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일정 전에 신속한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어떤지 이교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예비후보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시계가 예상보다 빠르게 돌아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라는 지적과 함께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등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을 직격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파면에 의한 대통령 보궐선거를 앞두고 원칙을 앞세워 또 다른 변침을 시도한 셈입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당내에서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론을 염두에 둔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데 민주당 소속 한 법사위원은 MBN에 파기환송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전 국민적 혼란과 갈등을 끝내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빠른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사법적 중립성과 공정성 차원에서도 이미 많이 늦었지만 대법원이 최선을 다해 빨리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는 동시에 직접 판결하는 파기 재판을 통해 유무죄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이 대체 후보를 준비할 시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연휴를 앞둔 5월 3일 이전에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 전 3심이 나올 거란 분석이 크지 않았던 만큼 양당은 달라진 상황을 새로운 변수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이틀 전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한 명을 숨지게 하고 이후 태연하게 흡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자복을 입은 남성이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고 도로를 가로질러 마트로 걸어갑니다. 이후 한 여성이 마트에서 나오는데 뒤따라 나온 남성의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남성은 쓰러진 여성을 몇 차례 더 공격하고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지난 22일 저녁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의 한 마트에서 30대 남성 A씨가 장을 보던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환자복 입은 분이 가게에서 들고 나와가지고 3번인가 4번인가 그 문을. 범행 직후 마트 과자 더미에 흉기를 숨긴 A씨는 태연히 담배를 피우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그대로 체포됐습니다. 경찰들이 왔었어요. 바로. 근데 이제 경찰한테 하는 소리가 잠깐만 담배 한 대만 피우고 갈게. 피해를 입은 60대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고 마트 직원 40대 여성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범행 전 이곳 마트에 있는 소주를 한두 병 집어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진열된 상품의 포장지를 뜯어 범행 도구로 사용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A씨가 정형외과에 입원한 상태였는데 당시에는 정상으로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신병력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이모 씨가 대마 투약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범행 당시 함께 있었던 이 씨의 아내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반팔 티셔츠 차림에 마스크를 쓴 남성이 법원에서 걸어 나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이모 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대마 양성 반응 나왔는데 투약 혐의 인정하세요? 영장 심사 끝에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강남역 근처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던 중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 씨는 검거 직후 진행된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국과수 모발 감정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씨뿐 아니라 범행 당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이 씨의 아내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혐의가 미약하다고 판단해 이 씨의 아내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마약 입수 경로, 추가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한 뒤 이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가 차 안에서 나오지 않고 4시간 동안 버티자 결국 경찰 특공대가 출동했습니다.
자동차 창문을 깨고 테이저건을 쏘면서 피의자를 제압하기까지 정확히 7초면 충분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차량을 둘러싼 경찰 특공대원 6명이 기습 작전을 시작합니다. 한쪽 편에서는 창문을 깨면서 동시에 열려있던 반대쪽 문에서는 테이저건을 쏩니다. 운전자를 빼내 수갑을 채우기까지 7초면 충분합니다. 살인 혐의를 긴급 체포하는 거예요.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운전자 50대 A씨는 지난 21일 밤 인천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였습니다.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으로 도주한 A씨를 향해 경찰은 차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경찰 특공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의자는 이런 한적한 2차선 도로 한켠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며 경찰과 4시간 동안 대치했습니다. 목에 칼을 대기 때문에 그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테이저건을 발사했던 겁니다. A씨는 말다툼 끝에 여성을 살해했다고 진술했고 신병을 넘겨받은 인천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도심에서 신호 위반은 물론 중앙선 침범에 역주행까지 하면서 도주극을 벌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운전자는 16살 청소년이었는데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친구한테 빌려 타고 다니던 상태였습니다. 보도에 김영현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도로입니다. 오토바이가 보행자들이 건너고 있는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달립니다. 이를 본 순찰차가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습니다. 수차례 정차 명령에도 오토바이는 역주행하며 쏜살같이 달아납니다. 골목길을 요리조리 빠져나와 중앙선을 넘자 달리던 차량들도 깜짝 놀라 멈춰섭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 급커브를 하고 뒤쫓던 순찰차는 주차된 차량과 충돌할 뻔한 상황도 벌어집니다. 도주 오토바이는 대전 도심에서 10분 동안 3km 넘게 난폭 운전을 하며 경찰과 아찔한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오토바이가 편도 4차로 도로에 진입하자 순찰차가 시속 130km 이상으로 달려 앞을 가로막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운전자는 원동기 면허를 취득한 지 1년도 안 된 16살 청소년이었습니다. 친구한테 빌린 무등록 오토바이는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욕도 하고 인적사항도 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한 후에는 순순히 응하는 모습을. 경찰은 해당 청소년을 난폭 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한 아르바이트 구인 글에 누리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기 알바 구인 글인데요. 출발지에서 책상을 혼자 운반해 약 6km 거리를 이동한 뒤 도착지에서 2층으로 같이 옮길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알바비가 최저시급도 못 미치는 8,000원, 터무니없는 가격이었는데요. 심지어 알바를 하는 사람이 용달차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습니다. 과연 지원을 하는 사람이나 있을지 궁금한 따름인데 누리꾼들은 기름값도 안 나올 것 같다. 내 돈은 귀하고 타인의 노동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냐며 알바비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아파트 내 흡연 갈등 참 골칫거리죠.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흡연자로 보이는 입주민이 편지를 써붙여 논란입니다. 담배 냄새가 싫으면 징징대지 말고 창문을 닫아라, 소리 지르지 마라, 담배 맛 떨어진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참기 힘들면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고려해달라며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흡연자는 타인을 배려 안 하냐, 적반하장식 태도에 화난다며 분노했는데요. 반면 집에서 흡연하는 건 불법이 아니긴 하다라는 의견도 소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공동주택관리법엔 공동주택 입주자가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지만 별도의 처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네요.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카공족이라고 부릅니다. 음료를 시켜놓고 노트북을 켠 채 오랫동안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 카페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존재가 됐는데요.
한 프랜차이즈 커피점의 매장이 특단의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매장 이용 안내문인데요. 30분 이상 좌석을 비우실 경우 파트너가 자리를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런 안내문이 등장했을까 싶은데 다수의 누리꾼들은 당연하다, 이게 맞다며 안내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타인에 대한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88세를 일기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지 어느덧 나흘째입니다. 바티칸에서는 어제부터 일반객들의 조문이 허용되며 교황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려는 수십만 인파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시간 넘게 대기할 정도로 추모객이 몰리자 교황청은 조문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엽 기자입니다. 교황의 관이 안치된 성 베드로 대성전 안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낮부터 시작된 일반객들의 조문 행렬은 밤이 돼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지 매체는 교황의 마지막 모습을 보려고 한때 10만 명 넘는 인파가 줄을 섰고 4시간 이상 기다리는 조문객도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And see the Pope. He was dead, but I saw him and I could say goodbye. 교황청은 애초 조문을 자정까지만 받을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조문 시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객 조문은 현지 시각 25일 오후 7시로 끝나지만 인파에 따라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는 한국 시각으로 모레 오후 5시에 엄수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장례식에 참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서울대교구는 오늘 오전 10시 명동 대성당에서 주교단과 사제단 공동 집전으로 교황 추모 미사를 봉헌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평생 빈자의 벗으로 살았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삶의 태도를 지켰습니다. 남긴 전 재산은 14만 원, 장식도 없는 소박한 목관과 간소화된 장례. 프란치스코 교황은 떠나는 길에도 전 세계인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한효혜 기자입니다. 빨간 천으로 윗부분만 두른 소박한 나무관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안치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 겹짜리 목관에서 영면에 들게 되는데 역대 교황들은 세 겹으로 된 삼중관을 사용했습니다. 장례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생전 교황의 뜻에 따라 조문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시신은 관 없이 허리 높이의 단상 위에 비스듬히 눕혀졌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닥에 관이 놓인 상태에서 조문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안식처도 성베드로 대성당이 아닌 바티칸 외부의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을 선택했습니다. Y como siempre le prometí a la Virgen, ya está preparado el lugar. Quiero ser enterrado en Santa María Mayor. 교황은 평생 검소한 삶을 실천했습니다. 교황이 남긴 재산은 $100, 14만 원 정도로 평생 청빈한 삶을 이어가겠다는 간한 서약을 하고 무보수로 봉사했습니다. 추기경 당시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교황 즉위 후에도 바티칸 내 화려한 교황 전용 관절을 마다하고 교황청 사제들의 기숙사에 머물렀습니다. Das hat gezeigt, wo mit diesem Haus gestorben ist und wollte nicht in der Papstwohnung leben, aber zusammen mit den Menschen. 교황의 상징인 금십자가 대신 낡은 철제 십자가를 목에 걸었던 교황은 세상을 떠날 때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MBN 뉴스 한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한국을 찾습니다.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에 따른 방문으로 트럼프 주니어는 국내 재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날 예정입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합니다. 트럼프 1기 때부터 장남과 친분을 맺어온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초청한 겁니다. 실제로 정 회장은 국내 재계 인사 중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무도회에 모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시켜줘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의 방안은 그간 국내 기업들이 정 회장에게 트럼프 행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트럼프 주니어가 국내 주요 기업들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삼성과 SK, 현대차 등은 트럼프 주니어 방한과 관련해 일정이 정해진 게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뤄지는 방문이지만 이번에는 정부 관계자나 정치인을 만나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마쿠 실세 방한이 한미 경제 협력과 관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지난달 토지거래 허가제가 확대 시행됐지만 일부 재건축 단지에선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여전한 건데요. 다만 거래가 크게 줄면서 새로 문을 연 공인중개사 수가 1분기 내내 월 1,000명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지난 15일 전용 115제곱미터가 30억 5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2주 전보다 실거래가가 1억 7천만 원 높아진 금액입니다. 피부치가 너무 큰 것 같아요. 한쪽에 나와있던 게 팔려버리면 좀 매력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1년간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한국은행 주택가격 전망지수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론 관망세가 커지면서 거래는 크게 줄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이후 이들 4개구에 대한 아파트 매매량은 58건에 그쳤습니다. 특히 서초구의 경우 매매가 전무했는데요. 직전 한 달간 거래량이 2,800건인 것에 비하면 거래 절벽 수준입니다. 거래 위축이 길어지자 문을 여는 공인중개사 수도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개업한 공인중개사 수는 2,700명대에 그쳤는데 특히 1월 871명으로 2015년 통계 집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세 사기랄지 이런 걸로 인해서 각종 규제는 강화되고 그만큼 거래 절벽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폐업 숫자가 늘고 개업 숫자는 줄어드는. 국민 자격증으로 불렸던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도 크게 줄어 지난해 14만 8천 명으로 7년 만에 처음으로 20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오늘의 굿모닝 경제입니다. 오는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테마주 주가가 과열 흐름을 보이면서 한국거래소가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은 실적이 시장 평균 대비 부진한데도 주가 변동률이 121%로 코스피 변동률의 7배에 달해 투자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본인이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2월 출생아 수가 11년 만에 증가세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622명 늘면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이전 연도보다 증가했고 월별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도 각각 8개월째, 11개월째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보험 사기 신고센터에 지난해 4,400여 건의 제보가 접수된 가운데 이 중 73%가 실제 적발에 도움을 준 걸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보험 사기는 521억 원 규모로 음주와 무면허 운전 비중이 62.4%로 가장 높았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더 지난 후 사고 현장 인근에서 놀라운 게 발견됐다고 합니다. 대체 뭐였을까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차량 화재 사고로 연료가 배수구로 쏟아졌습니다. 도로 관리자가 배수구 상태를 점검하러 갔는데 발견한 건 까만 개 한 마리였습니다. 이 개는 사고 당시 차 안에 있었고 사고 후 실종된 상태였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무려 사고 발생 34일 뒤에야 빗물 배수구에서 발견된 겁니다. 보호자에게 무사히 돌아갔고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는데요. 그동안 배수구 속에서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지 무사히 구조돼 정말 다행이네요. 물건, 특히 식재료를 살 때 원산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우주에서 만들어진 음식이나 영양제는 어떠신가요?
현지 시각으로 지난 21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이 발사됐는데요. 그 로켓에 우주에서 미생물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장비가 탑재됐습니다. 우주로 음식을 보내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다 보니 우주에서 음식을 직접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효모나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이 자라면서 음식이나 약, 바이오 플라스틱까지 만들어내는 기술인데요. 지구에선 이미 실험에 성공했고 우주에서 실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주에서도 자급자족이 가능해질 텐데요. 우주산 식사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우리나라에선 해운대 축제로 알려진 모래 조각들이 지구 반대편에도 등장했습니다. 볼리비아와 페루의 예술가들이 힘을 합쳐 하루 만에 뚝딱 만들어냈다는데요. 화면으로 감상해 보시죠. 사람 키를 훌쩍 넘는 모래 언덕 위에 올록볼록 무언가 새겨져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한 해변에 예술가들이 모여 모래 조각을 만들고 있는 건데요. 언덕에 올라앉아 섬세하게 조각을 하고 물을 뿌리면 단단한 조각이 완성됩니다. 성모 마리아나 아기 예수 등의 모습이 보이는데 부활절을 맞아 성경에 나오는 성인들을 조각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작업을 시작해 오후에 대중에게 정식으로 공개됐고 수백 명의 방문객들이 다녀갔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긴급 SOS 국민 안심 서비스를 아십니까? 범죄나 긴급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위치와 음성, 영상을 수사기관에 보내주는 스마트폰 기능입니다. 서비스가 보급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생소한 것도 문제지만 긴급할 때 사용하기엔 복잡한 작동 방식은 더 문제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두순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 소원의 한 장면입니다. 아저씨 우산 좀 씌워줄래? 긴급 SOS 국민 안심 서비스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과 소방의 도움을 받고자 지난 2012년부터 보급됐습니다. 범인과 맞닥뜨렸을 땐 평소처럼 전화를 하기 곤란해서인데 지금은 스마트폰에 자동 탑재된 기능입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전원 버튼 5번만 누르면 신고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걸 사람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급이 시작되고 10년 이상 지났는데도 시민들은 처음 본 것처럼 신기해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아예 모르는 거 아니야 그거를. 그럼 그거를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위급할 때 사용하기엔 작동 방식이 복잡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핸드폰을 보지 않고 전원 버튼 5번, 통화 아이콘 드래그까지 할 정도로 침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5번인지 6번인지도 헷갈릴 뿐더러 그때 그 순간에 5번을 못 누를 것 같아요. 떨려서. 초고속 산불 발생 지역의 거동 불편자가 구조 신호를 보낼 때도 유용하지만 산속에선 GPS 오차가 심한 데다 통신망이 파괴되면 무용지물입니다. 지난 2012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고정석 사건을 예방하고자 보급했던 만큼 전시행정이란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느리게 잘 늙는 법, 이른바 저속 노화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건강관리에 점점 더 관심이 커지는 요즘 저속 노화 식단을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저속 노화가 유행하면서 관련 업체들도 젊은 층 맞춤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직장인 박주엽 씨는 요즘 식단 관리에 대한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직장 내 구내 식당에서 구독 서비스를 통해 매일 새로운 메뉴를 즐기고 식단에 맞는 건강관리 컨설팅까지 받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해서 식이섬유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고 탄수화물을 먹는데 실제로 좀 덜 졸리고 도움이 많이 돼서. 최근 노화를 늦추는 이른바 저속노화가 유행하면서 이 구내 식당엔 맞춤형 식단을 찾는 직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양사의 진단에 따라 제공된 식단입니다. 관리 목적이나 선호도에 따라 체중 조절, 단백질 보충, 혈압, 혈당 조절식이 제공됩니다. 전통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은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높았지만 최근엔 저속노화 트렌드를 따라가려는 2030 젊은 세대들의 관심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대형마트도 유행에 민감한 이들을 잡고자 맞춤형 신선식품 매장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오피스 상권에 따라서 하는 포맷과 일반 장보기 포맷을 나누어서 다양한 포맷으로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속노화 유행 속 미리 관리하자는 인식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이들을 사로잡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피부 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케어기기들도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전자기장을 몸에 침투하는가 하면 피부 점수를 알려주는 AI 기기까지 헬스케어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정혜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시내의 한 한의원. 최근 이곳은 한의원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헬스케어 기기를 통증 치료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프거나 어깨가 결리는 환자들에게 침이나 부항 같은 전통적 치료에 더해 펄스 전자기장을 적용한 보조 치료를 선택한 겁니다. 인체 세포와 조직에 미세한 자기 자극을 주어서 세포 기능을 활성시키고요. 자극의 강도라든지 깊이를 환자의 상태 증상에 따라서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혁신 기술을 활용한 병행 치료에 환자들의 회복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침 맞기 전에 맞으니까 시원한 것 같네요. 근육이 좀 풀어진 것 같고. 또 다른 업체는 AI가 맞춤형 피부 관리를 제한하는 미용기기를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기기로 제 피부를 측정하자 AI가 즉시 피부 점수를 분석하고 필요한 관리를 진행합니다. 단순 사진 촬영으로 피부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AI가 다른 사용자와의 데이터를 비교해 정량적이고 지속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전용 앱에서 피부 점수와 사용 주기 그리고 개선 추이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음으로써 본인의 피부 상태를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 기술을 활용한 케어 기기의 진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온나무 수액을 이용한 오칠과 조개 껍데기로 만든 자개. 동아시아에 익숙한 전통공예 기법도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작가에겐 실험의 재료가 되곤 합니다. 경계를 넘나드는 오칠대가의 전시에 심가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반복되는 무늬처럼 굳어버린 마음과 다시 빛을 향해 뻗어나가려는 열망. 엇갈린 두 가지 욕망이 오칠된 자개 작품 하나에 함께 담겼습니다. 둘을 구분지으려던 경계선은 침범당했습니다. 새벽빛처럼 매일 달라지는 내면의 빛을 비추는 박밀한 개인전의 테마는 경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조개 껍데기를 활용한 전통 공예 기법인 나전은 도시적인 회색빛을 만나 살아있는 전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실용적 재료로 여겨졌던 오칠과 도자도 작가의 손끝 아래 예술로 거듭났습니다. 공예적이다라는 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틀이거든요. 저는 이제 공예가이기도 하고 미술가이기도 하고 이걸 뛰어넘고 싶은, 넘어서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작가의 오랜 고민이 담긴 작품들이지만 해석은 오롯이 관객 계목. 자유로운 감상을 위해 따로 제목은 달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숨결에 오늘의 감각을 입힌 박밀한 작가의 전시는 오는 29일까지 인사동 갤러리 인사이트에서 열립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오늘 전국이 맑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출근길 공기는 현재 썰렁하지만 낮 동안에는 평년 기온을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동해가 23도, 경주 26도 등으로 동해안과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어제보다 10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봄바람은 더욱 강해집니다.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20m 이상의 순간 돌풍이 불어들겠습니다. 이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기온이 올라 건조해져 동쪽 지방으로는 차츰 대기가 건조해지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복사 냉각이 활발해져 오늘 아침까지 중부와 전북, 경북 내륙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11도, 대전이 12.3도, 창원 14도로 어제보다 2에서 5도 정도 낮아 서늘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0도, 청주와 대전 22도, 대구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